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지도교수 안재혁 교수님 하에 논문 분석을 진행하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18학번 최재영입니다. 분석하기에 앞서 오늘은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의 적용 부위에 따른 자율신경계 활성도의 변화를 비교 및 평가하는 논문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연세대 의공학과 의공학부 학생들의 논문으로 주어 현대자동차에서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 분석하기에 앞서 제가 이 논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치료되는 것을 보고 침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었던 침술에 나아가 경피적 전기신경은 침술의 개념으로 이용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던 것으로 이 논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 배우고 있는 의료전기전자 과목에서도 나오는 일회용 은염화은 전극을 이용한 것을 보아 익숙한 전극을 사용하는 것에 논문에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멀미 또한 경비적 자극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로워 논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피적 자극의 적용 부위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논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자극은 침술의 개념을 이용한 방법으로 먼저 시도되었습니다. 재활 및 물리치료 영역, 다양한 근만성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침술 방법 중에서의 전기 침술처럼 전통적인 방식에 더해 바늘에 전류를 인가하여 자극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처럼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침술을 받으면서 사용되는 신체 부위를 경혈이라 하는데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에서는 각 경혈 부위에 따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 또는 기능적 장애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중 우리는 멀미가 발생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이 경혈 부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멀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혈 부위인 P6, ST36, BL20은 그림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P6는 손목, ST는 무릎에서 아래로 내려가 정강이뼈 바깥쪽 큰 힘줄 안쪽에서 우묵한 곳에 있으며 BL20은 등 뒤를 보면 아래쪽의 제11등뼈 아래에서 양옆으로 각각 나가서 있습니다. 경피적 전기신호 자극은 이 경혈 부위의 자극을 통해 멀미 증상이 완화되고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완화됩니다. 연구를 통해 그중 P6 부위는 지압 자극으로 유발된 멀미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일관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연구의 내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되는 만큼 생체 부위의 자극에 따라 발생되는 생체 신호가 자극에 대한 전후를 분석하고 변화율을 분석할 것입니다. 후에 생체 신호의 변화를 평가하여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도의 변화에 따라 결과적인 경혈 부위에 평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였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연구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해 20일 동안 실험자마다 1일 1회씩 진행되었으며 자극 부위의 종류에 따라 총 3회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증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국제통증연구협회 내 윤리문제위원회의 통증 연구를 위한 윤리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본 실험 과정에 대해 승인을 받고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건강한 성인 남성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자 대상으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장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장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연구하는 데 있어 다중 생체신호 측정 장비와 지름 30mm 되는 일회용 은염화은 전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염화은 전극을 사용하는 이유는 먼저 비침습적인 방법인 이유와 다른 금속보다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데 있어 더 측정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경혈을 찾는 방법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여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해부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극을 부착하였습니다.
각 경혈 지점에 10Hz의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에 적용을 하여 자극 강도는 실험 참가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고통스럽거나 불쾌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장 강한 강도로 자극으로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그림처럼 각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가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전에 생체 신호를 5분 동안 측정하고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후에 생체 신호를 5분 동안 측정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라 총 30분 동안의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실험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는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유지한 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어떤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는 실험 결과에 대해 SPSS 스태티스 25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극군 내에서 자극 효과를 평가하고자 유의 수준 0.05에서 자극 전후에 대해 대응표본 PT 검정인 페어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자극 부위별 효과를 비교하고자 자극 전후의 변화율을 분석하여 유의 수준 0.05에서 자극군 간 이론 배치인 분산 분석인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실험에 있어 두 가지의 사용된 통계 분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연구에 대한 결과로 통계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전후에 생체 신호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각 생체 신호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자율신경계의 활성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다중 생체 신호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심전도인 ECG, 피부 전도인 EDA, 호흡 respiration, 피부 온도인 SKT와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심전도의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의 분석에 사용되는 R피크 검출을 위해서 HR 심박수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력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0.04에서 0.15Hz의 영역의 저주파의 전력 성분인 Low Frequency Power라고 불리는 LF와 0.15에서 0.4Hz 영역의 고주파 전력 성분인 High Frequency Power라고 불리는 HF를 검출하였습니다. 해당 성분들을 통해 저주파 비율이라고 불리는 Normalized Low Frequency Normal LF와 고주파 비율이라고 Normalized High Frequency Normal HF를 분석하여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생체 신호는 호흡으로 스트레인 게이지가 내장된 호흡 센서를 사용하여 Respiratory Rate라 불리는 RR, 호흡수를 측정하였으며 손목을 통해 스킨 템퍼레처라 불리는 SKT, 피부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교감신경계 활성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피부 전도도를 통해 생리학적 지표인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 스킨 컨덕턴스 레벨이라고 불리는 SCL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용된 6가지의 생체 신호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체 신호가 6개인 만큼 분석하는 데 조금의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장을 통해 분석한 내용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전후의 생체 신호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박수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모든 경혈 지점에서 자극 이후에 실험 참가자의 심박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혈 지점에서 norm LF가 감소하고 norm HF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호흡수와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에서는 ST36을 제외한 P6BL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자극 부위에서 자극 이후 피부 온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다음 장의 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심박 변이도 분석을 통해 심박수를 분석하며 자극 전후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결과에서는 BL20을 제외한 나머지 자극 부위에서 P값보다 0.05 높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심박 변이도를 분석한 norm LF와 norm HF는 자극 전후에 따른 대응 표본 T검정 결과에서 P값보다 0.05 높음으로 모든 자극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전기 전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전기 전도도의 수준이 감소한 자극 전후에 따른 대응 표본 T검정 결과에서는
ST36과 BL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당 관찰한 호흡수 결과로는 대응표본 T검정 결과 P6와 BL20에서 P10 값보다 0.05 높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KT인 피부 온도에서는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자극 부위에서 P값보다 0.05 높은 ST36과 BL2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각 경혈 부위에 대한 생체 신호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았는데요. 각 경혈 부위에 따른 생체 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의 변화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다음 그래프들은 경혈 부위의 변화율을 비교하였으며 심박수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부위별로 자극에 따른 P6는 마이너스 4.81%, ST26은 마이너스 4.26%, BL20은 마이너스 3.29% 순으로 심박수가 감소한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놈 LF와 놈 HF 변화율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36의 놈 LF는 마이너스 24.57%, BL20은 놈 LF의 마이너스 20.83%, P6의 놈 LF는 마이너스 18.84%를 통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ST36의 놈 HF는 62.94%, BL20%의 놈 LF는 47.76%, P6의 놈 HF는 81.75%를 통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극 부위별 자극에 따른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 변화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36의 41.47%로 증가하였고, P6는 마이너스 29.68%, BL20는 마이너스 26.31%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극 부위별 자극에 따른 호흡수 변화율을 비교하였을 때 ST36인 4.86%를 제외하고 P6인 마이너스 8.55%, BL20%인 마이너스 2.79% 순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극 부위별로 자극에 따른 피부 온도 변화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6는 5.49%, BL20는 2.79%, ST36은 2.08% 순으로 피부 온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경혈 부위에 대해 생체 신호들의 비교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통해 정확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경혈 부위와 각 생체 신호 간의 차이를 통해 비교한 표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는 sum of square로 말 그대로 제곱의 합을 뜻하는 sum of square이며,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바로 표준 편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여러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량한 것인데, 편차의 제곱을 합을 도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관측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량하고자 할 때 sum of square를 구합니다. 다음은 DF입니다. Degrees of Freedom이라는 뜻인데,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자유도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S는 mean square로 평균 제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의 각각의 변수에 대해 각 값을 구했을 때 다음의 P값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의 변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론 분산 방법, 아노바 분석 방법을 사용했는데, 먼저 각 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간의 between 그리고 within, 변수의 차이를 within, 모든 변수와의 그룹 간의 차이들을 토탈로 표현하였고, 이처럼 분석을 하면 각 생체 신호와 각 경혈 부위에 대한 비교 분석이 보다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P값이 0.05보다 높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심박수 norm LF와 norm HF, 피부 온도인 SK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나머지 요소 혈압과 피부 전기 전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저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경혈 부위에 대한 자극 이후 심박수 호흡가 감소하여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멀미가 발생하면 교감 신경계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자율신경계 변화로 인한 위장계 증상으로서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높아지면 멀미 증상을 완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박수의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동방결절에 의해 조절되는데 심박수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경혈 부위 자극으로 인해 심박수가 감소되며 주파수 영역에서의 심박 변이도 분석에서는 분석 결과 NormLF이 감소하고 NormHF가 증가하는 것을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은 교감 신경계 활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본 실험에서는 P6와 BL20에 대한 자극 이후 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보면 해당 경혈 자극으로 인해 실험 참가자의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P6의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을 적용했을 때 ST36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에서 호흡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미가 유발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현상과 더불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여 신체의 열 손실이 감소하고 피부 온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극으로 인하여 모든 경혈 부위에서 피부 온도도 증가된 현상으로 다음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경혈 부위에 자극하여 교감보다는 부교감 신경계가 큰 폭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경혈 부위의 자극으로 인해 P6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호흡수가 감소하고 피부 온도가 증가하는 데 있어 P6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6와 ST36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 P6를 단독으로 자극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 자극 위치에 대한 복합 자극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T6, ST36, BL20에 대한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은 교감신경계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P6를 자극하였을 때 가장 일관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고 멀미 증상 완화를 위해서 P6를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경피적 장기신경 자극의 적용 부위에 따른 자율신경계 활성도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